특수학교의 졸업식은 눈물바다입니다. 보호작업장은 월급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너까지 이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 이제 아이들 특수학교로 보내고 뭐 이런 것까지는 뭐 많이들 알고 있는 뭐 거기까지의 내용인데,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뭐 졸업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졸업이라는 의미가 주는 그 뉘앙스는 참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졸업은 뭔가 학교를 떠나니까 시원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출발하는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늘 설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수학교의 졸업식은 눈물바다입니다. 눈물바다다. 왜냐면 졸업 후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졸업 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주로 몇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직업적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요새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죠. 네. 그런 기업체나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예요. 제가 졸업시켰던 아이들 중에서는 한 명도 없었어요. 8년 동안? 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드문 케이스죠.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사실 미디어를 많이 봤거든요. 많이 일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고, 일하고 계신 분들도 지체장애가 좀 많으시고, 시각, 청각 장애, 감각 장애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저는 주로 지적장애 학교에서 일했고 하니까 어디에 취업을 한 친구가 거의 없었고,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거의 2-3개월 내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으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보호작업장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 비장애인들과 경쟁 고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직업적인 능력을 조금만 가르치면 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작업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고 거기 관리 감독하시는 선생님이 같이 계시는 거죠. 주로 빵집에서 막 베이커리 하는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쿠키나 커피도 있고, 아니면 택배 상자 만드는 거, A4 용지 만드는 공장, 또 요즘엔 세차장도 많이 하거든요. 보호작업장은 사실 월급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월급 안 줘요? 이게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보호작업장은 좋은 의도로 어쨌건 설립을 했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고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세차장에서 차를 닦고 그 땡볕에 힘든데 한 달에 받는 돈이 8만 원인 사람도 있고, 8만 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고, 커피나 쿠키 만드는 데서는 월급을 쿠키로 주는 데도 있어요.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 애가 낮 동안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만 있어도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건의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계속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인데, 주간 보호센터. 그냥 끊었다 할게요. 네. 세 번째로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 주간보호센터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주간 동안에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센터인데, 이것도 주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으로 운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기도 센터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매년 졸업하는 아이들은 늘어요. 그럼 당연히 경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변 처리가 어렵다 하는 학생들은 주간보호센터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리고 여기에 신청을 합니다 라고 해도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를 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대기하는 기간 동안은 또 가정에서 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사실은 마음 아프긴 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취업도 어렵고 주간보호센터도 안 되고 하면 사실 갈 곳은 집으로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우리가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직업적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결국 돌아가는 곳은 집이에요.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 그 돌봄의 몫은 또 장애인 가족이 다 감수해야 될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은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한 분이 아이를 케어하는데 올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삼형제가 있으면 네. 둘째가 제일 서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껴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장애인 형제자매가 있었을 때 네. 비장애인 형제에 관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 네, 사실 뭐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매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마라톤이 아주 유명하죠. 마라톤에서 조승우 씨가 연기한 초원이. 네, 초원이 바로 아시죠? 그런데 그 초원이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 혹시 아시나요? 아. 근데 그 동생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동생의 이름이 중원이거든요. 네. 그 동생의 이야기는 영화에서 아주 잠깐 나오죠. 엄마와 마찰이고 갈등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탈선까지도 약간 비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현실에서도 비장애인 형제 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법적으로도 가족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가정을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대부분 부모예요. 장애인의 부모. 부모 교육이라든지 부모 지원. 근데 가족이 부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부모가 양육을 하는데 가장 주 양육자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장애인들의 형제 자매는 사실 어떤 법적인 지원이라든지 개인적인 지원도 사실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로부터도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너까지 이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일찍 철든 친구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덜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장애가 있는 자녀들은 아픈 손가락. 그런데 장애가 없는 이 장애인의 형제 자매들은 덜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혼자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비장애 형제 자매에게 다 개인적으로 경험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장애인 친구들에서도 청소년인 친구들에게 국가적인 혜택이라든가 좀 부족한 면이 혹시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있으실지. 장애 영역이나 또 수준이나 연령에 따라서 사실은 지원받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조금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학령기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일단 무상 교육으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치료 지원이라고 해서 학생들 뭐 언어 치료라든지 청능 훈련이라든지 미술 치료, 감각 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 비용이 월 12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학교는 조금 거리가 있는 학교다 보니까 통학비 지원, 또 자력 통학이 어려울 때는 통학비 지원이 되고, 활동 보조인 제도라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마다 필요한 지원의 영역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족이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도와주는 활동 보조인 제도라고 있어요. 그것도 장애 영역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바우처 제도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따라서 몇 시간을 사용하고 지원받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뭐 시각이 안 좋다든지 청력이 안 좋다든지 하면 몸이 불편한 그런 친구들한테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그쵸. 시력이 안 좋은 친구는 확대경이라든지 청력이 안 좋은 친구는 보청기나 그런 보조공학기기 같은 것들을 교육청에서 대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교실에선 예전에는 보조선생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특수교사 이외에 그 학생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지금은 특수교육 실무원이라고 합니다. 실무원을 또 지원해주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국가적인 차원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 있다 보면 또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특수교육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특수학급은 그 규모가 작고 특수학교는 사실 학급의 수십 배는 되죠. 그런데 예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학생의 인원에 따라서 비례해서 예산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학급도 하나의 학교 체제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막 많이 차이를 나게 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급은 대체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활동하는데 그 지원을 조금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반면에 특수학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또 교육에 있어서 수입자 부담을 최소화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학교 예산 안에서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특수학교는 아무래도 조금 예산이 적게 편성된 편이라서 선생님들이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힘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거는 저 또한 다 파악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살면서 혹시 장애인들은 보험을 들기도 어려운 거 아세요? 좀 처음 알았어요. 그쵸. 저희 동생은 지적 장애인인데 실비보험을 못 넣고 있어요. 실비보험이 없다고요? 네. 사실 암보험을 넣은 것도 얼마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험을 이제 심사 청구를 한다고 하죠. 심사 청구만 했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험을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장애인 전용 보험이 있어요. 장애인 전용 보험은 사실 여러 보험사마다 있기는 한데 보험료는 비장애인 보험보다 훨씬 비싸고 특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은 없죠. 보장이 너무 협소하죠. 그래서 작년에 법이 개정됐다고는 해요. 그래서 심사 청구할 때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정말 아주 발전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그 정보가 근데 있으면 그쵸. 왜냐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신과 기록이라든지 혹은 그 장애를 유발한 기저질환 때문에 계속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면 사실은 장애인임을 밝히지 않았어도 알고 있는 거죠. 그쵸. 심사 청구할 때는 그걸 누구나 알 수 있죠. 또 보험을 넣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거나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뭐 보장이나 특약이나 비용 같은 것들을 일반 비장애인 보험에 준하는 비슷한 정도로 국가에서 책정을 하고 국가에서 그걸 지원을 한다면 좀 더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힘든 게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장애인 본인은 심신이 아주 피로해져 있는, 지쳐 있는 상황인 거죠. 정신적으로. 그쵸. 제가 13년 전쯤에 영국에서 해외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영국은 그 장애인과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휴식이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모토가 있대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복지센터가 전국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일종의 복지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들을 국가에서 1년에 2주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 보호자가 함께 동반해서 휴식을 취하러 그 센터에 와도 되지만 보호자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거기서 다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간병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장애인 가족 때문에 자신의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거의 매여 있었던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1, 2주 동안만이라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노인성 질환이긴 한데 알츠하이머 치매도 장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물질적인 그런 지원에 머물러 있는데 좀 더 나아간다면 좀 심신에 그런 지쳐있는 것들을 국가가 조금 더 덜어줄 수 있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힘든 것 중에서 사실은 가장 힘든 게 사람들의 인식이나 시선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거든요. 본능적인 거죠, 사실. 그래서 뭐 혐오적인 그런 시선이라든지 무시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도 흔히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죠. 장애인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인? 일반인? 정상인? 그쵸? 많이 사용하시죠?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 맞는 표현이고 네,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과유불급의 그런 태도도 장애인들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유불급. 예를 들면 저도 동생이랑 나가다 보면 주로 할머니들이 좀 그러시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혀를 차시는 거예요.
인물은 멀쩡한데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안타까워 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장애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기분 나쁘죠. 그렇죠, 사실은. 화나네. 그래서 그런 시선이나 인식들이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가족에게 현실적으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그것에 아주 마음이 쓰인다면 그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뭐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그쵸, 있었냐 네. 그건 알겠는데 좀 그렇다. 그렇죠. 막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무조건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그런 연민이나 동정도 사실은 네, 차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되게 반대가 심했어요. 아, 부모님 말이 맞았구나.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선생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말 듣지 않는 교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고